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100년이 되면 우리 인구는 이제 200만 명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3년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에 꼴찌였지만 OECD 국가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일본과의 차이도 점점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한 단계 출산율이 앞선 이탈리아보다도 현저한 차이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로 아이를 낳기 위해 부담을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청년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 학자금만 쌓여있는 상황에서 2년 정도 일하고 빚 다 갚고 월세 얻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월급 200만원 가지고 언제 몇 억짜리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용품을 비롯한 아이용품의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이옷, 아이 유모차, 아이 장난감 등은 점점 더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 병원비, 예방접종비 등 아이는 줄어드는데 아이와 관련된 산업과 그런 비용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을 비롯한 비용을 보면은 2015년에 48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명까지 감소했지만 2020년까지 육아용품 시장의 구조는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에 2조 4천억 원을 기록하던 육아용품 시장이 2020년에는 5배가 성장해서 무려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수가 반으로 감소했는데 육아용품 시장은 2배가 늘었습니다. 결국 육아용품의 가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은 아이 한 명당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군 지역에 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부모님들이 노력합니다. 2022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적고 아이는 적다고 하는데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여러 명 낳을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낳더라도 한 명 낳아서 제대로 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마저도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육비 증가가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 수업에 영향을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여유가 되는 집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시간 여유가 생기고 그 시간에 조금 더 많은 학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형편이 부담되는 집안의 아이들은 학교 수업마저 집중도 있게 받지 못하면서 점점 더 있는 집 아이들과 없는 집 아이들의 교육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부모들은 아이의 학원에 집착하게 되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6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여성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취업도 남성들보다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여성도 충분히 사회에 진출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등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와 기업들이 준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다시 복직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사회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냥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사회이고 그나마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쓸 수라도 있지 중소기업 대부분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1970년대 여성들은 평균 23살에 결혼했지만 이제 그 연령은 30살로 올라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어났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내려가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 380조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예산이 607조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경감 지원, 보육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확산, 모두 현재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재정 투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고 우리 문화의 K-팝, K-드라마, K-영화가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없으면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규제로 우리의 반도체 위기다? 언젠가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 더 안 빠져나가도록 막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없어진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도 해결될 수 없으며 그것은 국력의 장기적인 악화로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조금 더 집중하고 개선되는 지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